자, 한동 빠진 재건축, 명일도 삼익맨션 조합 설립인가? 자, 제가 이 뉴스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 강동구 명일동에 삼익가든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의견 차이 좁히지 못하고 5동 재척에도 건축심의 조합 설립 통과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1984년에 준공된 이 명일동에 있는 삼익가든 아파트 있잖아요. 이건 10동의 768세대로 구성이 되었는데 반대를 하는 이 5동은 재해가 된 거예요. 재해가. 이 말이 뭐냐? 자, 재건축 아파트에는 이 소유자들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원래는 무조건 우리 아파트 명품 아파트로 만들자. 새 아파트 살고 싶다. 이 똑같은 목적에서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은 조금 낮아질 수 있으나 이 5동을 제외하고도 진행한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이 뭐냐? 재건축은 언제나 재건축은 어떻게든 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단의 토지를 매입을 하고 아파트를 올리자. 아주 싼 가격에 시공사만 불러들이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으로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10개 중 9.9개가 망하는 거예요.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지역에 또는 그 아파트 단지에 뭔가 재산이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에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아서 십시일반 걷어서 부지 매입하고 시공사 끌어들여서 아파트 올린다. 아주 쉬워 보여도 현실적으로 인간들이 대타협을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구조라는 게 지역주택조합인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킹신마님 반갑습니다. 모라님 반갑습니다. 박정환님 반갑습니다. 김현진님 반갑습니다. 네, 스마일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들 들어오시는데요.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자,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년 3월이면은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그동안 이 정권에서 잘못한 점 대부분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이 대부분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대권 잠룡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임대차 3법으로 서민 고통, 최재형 측, 야, 경선 버스 탈 것. 자, 최재형이 누구냐? 감사원장인 거예요. 뭐 이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탄탄하게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혼자서 나온다면은 뭔가 흥행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나왔을 때 순식간에 몰락해가지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한 명이 라이벌로 등장해서 경쟁 구도로 된다면은 흥행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 도봉구에 중개업소 찾았다고 합니다. 자, 도봉구를 왜 갔을까요? 강남이 아니고. 노도강 중에 도봉구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이후 1년간 아파트 값이 41% 급등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도봉구라고 합니다. 잘 선택했죠? 네. 자,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세가가 1억 이상 뛰고 거기에 따라 집값 역시 1억 가량 뛰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경기도 일산은 원래 집값이 쌌는데 경기도 일산 또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요. 지금 서민들이 계속해서 내쫓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누군가는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어루만져 줄 사람들은 아무 데도 없죠. 왜?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시적으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도 바쁜데 말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 실거주 2년의 그 의무 요건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싹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네,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그냥 탁 뒤집듯이. 물론 그 부침개 있잖아요. 네, 부추 부침개는 좀 뒤집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고난이도 스킬이 좀 필요하고, 맨 밑에 그 부침가루 그 반죽 있잖아요. 그걸 깔고 위에 그 부추를 얹거나 양파를 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섞은 다음에, 예, 다 이렇게 반죽이랑 같이 부추랑 뭐 김치든 뭐든 다 섞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반죽 양에 따라서 뒤집다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순서에 따라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지만 말이죠. 예, 참 진짜 오늘은 이렇게 지금 대권 잠룡들이 이제 부동산 때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다 보니까는 정말 향후 이 부동산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혹시나 양도세 완화로 간다면은 우리는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부동산 조정기가 빨리 올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양도세 완화로 간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종부세는 유지하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거의 면제하다시피 해주면은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래량이 늘게 되고요. 결국은 하락으로 또는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입주 물량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 완화는 즉 사람들에게 인간의 이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 심리를 집값이 조금 이제는 안정화 되겠구나 라는 심리를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 신도시 공급에 따른 그 입주 물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입주 물량 없네, 집값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지역에는요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적정한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 적정한 가격은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현재 흐르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지역은 거기다가 양도세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면은 또 슬쩍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4.4 5임 논란에 여당 종부세 억 단위 반올림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과세 기준이 11억에서 10.7억, 납부 대상자 2만 명 늘 듯.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에 정하기로 한 방식을 접기로 가닥을 잡았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4.4 5입 계약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억 단위 미만 반올림이 철회되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에서 10억 7천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뭔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네. 저는 현 여당이 그동안 야당의 눈치도 안 보고 국민의 눈치도 안 보고 국민들이 모두 자기 편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때려 넣었잖아요. 30번에 가까운 대책 중에 성공한 정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레임덕이 이미 작년부터 왔지만 정말 심하게 레임덕이 왔다. 부동산으로 시작한 정권 부동산으로 망한다. 이거를 여당도 동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민심을 무서워했으면 진작부터 잘했어야 했는데 그 민심들이 집주인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아할 거다 이렇게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첫 출발이었습니다. 단추부터 잘못 꼈다 이거죠. 자, 결국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암호화폐 규제 입법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코인 거래소 인가제, 시세 조작 금지, 국회 정무위 상정하고 내달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 보관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업법 뭐죠? 이게 무슨 이게 말이 이상하게 됐네요. 가상자산 산업법안이 좀 이상하네요.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관리감도 사각지대였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자, 과거에 금융실명제로 도입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그런 검은 돈들이 많이 사라졌죠. 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 현금으로 받던 이 월급도 개인 계좌로 꽂히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요. 결국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만들게 된다면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암암리에 거래가 되었다면 지금은 허가받은 거래소에 한해서만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결국은 암호화폐는 검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탈세의 도구로 전락하기보다는 이제는 수면 위로 들어서서 이런 검은 돈의 흐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오른 비트코인 가격은 3,900만원까지 약간 오른 걸 봤는데, 네, 그것도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투자금들이 여기로 몰렸잖아요. 다시 빠져나가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를 약간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흘러 들어가는 것은 이들이 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느냐, 왜 주식에 투자를 했느냐, 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찾기 위해서였죠. 네, 위해서였죠. 자, 최저시급 어떻게 됐습니까? 9,160원으로 뛰었죠.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경영계 속도 조절 호소에도 문정부 5년간 42% 치솟아 기업들 인건비 감당 안 돼. 저임금 근로자부터 고용절벽. 자, 최저시급이 문정부 5년간 42% 치솟았습니다. 만원까지 올린다 했는데 그거는 무리였나 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집값은 얼마 올랐습니까? 물론 50%밖에 못 오른 곳도 있어요. 근데 현 정권 들어서 웬만한 아파트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데는 많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폭락론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냐? 아니, 지금 말이야, 경제도 어렵고 대기업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임금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임금과 소득과 집값은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 근데 여러분, 소득과 집값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맞는데요? 맞는데 그거는 일부에 해당되는 말이고 전반적으로 모두 꼭 통용되는 말은 아니죠. 네. 자, 최저임금 42% 치솟았습니다. 네? 이걸 생각을 해야죠. 네? 왜 임금이 떨어진다고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 점주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 편의점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담배 때문이에요. 담배가 하나에 4,000원, 4,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담배가 들어올 때는 딱 10% 정도, 거의 대부분 10% 마진은 않게끔 들어옵니다. 4,000원이면은 3,600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400원은 네가 먹어라 이겁니다. 그럼 10%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런 판매가 뭐 한 마진이 뭐 15%, 20% 된다고 하면은 이 담배 때문에 수익률이 계속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팔아도 좋은 게 그렇게 없다. 왜?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의점 창업하기가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시잖아요.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편의점 창업은 여러분들 수익률이 19%, 20%로 본다면요. 여러분들께서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익률 20%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에 20%? 400만 원입니다. 네. 400만 원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알바비가 높아졌다 또는 상가 월세가 높아졌다, 그 400만 원 또 못 가져갑니다. 네. 아마 20%로 하는 거는 직원을 본인 혼자 또는 가족이 썼을 경우에 한해서 20%일 수 있는 거예요. 알바를 쓰면요, 그만큼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최저임금 올라가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자 줄도산이에요. 줄도산.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있잖아요. 이렇게 편의점 점주가 망하면요, 그 다음에 할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싼 값에 인수하고요,
다음 할 사람 찾으면 그만이죠. 네, 그 사람한테 또 가맹비 받고요. 그러면 그 대기업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네,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직영점으로 전환해가지고 네, 조금 하다가 경기 살아나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진짜 너무 걱정을 해야 돼요. 최저임금 오른다 해가지고 좋아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 다닌다고 해가지고 최저임금에 안 걸리는 보장은 없어요. 최저임금에 계속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n분의 1로 연봉의 n분의 1로 받는 게 아니라요. 이 기본급과 그 다음에 상여금 이렇게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제조업 베이스는 과거에 현재는 주 52시간이 등장했지만은 과거에는 주 80시간, 90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급은 낮게 하고 대신 일을 많이 하는 만큼 가져가라, 이런 구조였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런 임금 구조를, 대기업 임금 구조를 본다면은 최저임금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최저임금에는 성과금이나 상여금 이런 게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급으로만 돈을 주는, 기본급으로만 홀수 달 기본급, 짝수 달 기본급과 상여금 이렇게 주는 구조는 당연히 최저시급에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 보세요. 최저시급 걸린다고 난립니다. 네. 이게 참 웃기죠. 이 최저시급 결정하는 그 노동자 쪽과 근로자 쪽, 그리고 사측, 고용자 쪽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근로자 쪽에 있는 그 땡땡 노총, 노동자 총연맹, 이 사람들이 왜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이 왜 최저시급을 결정할까요? 네? 그런데 결국 최저시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인데 이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요.